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뭉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일본의 해리 제독이 이끄는 흑선이 나타나서 일본의 향후 역사를 결정지었던 그 심각한 위기의 1853년, 54년에 조선은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53년 조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철종이 집권하던 시대였습니다. 강화도령으로 유명한 선조들이 이제 왕족이긴 하였지만 이제 역적으로 몰려서 유배지에서 성장했던 그 철종이 이제 왕이 되는 전설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철종이 이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뭐 강화도에서 생활을 잊지 못하였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오래 살지 못해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특히 이제 철종의 옹립에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왕권을 아예 무력화시키자는 당대 기득권들의 담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한테, 당시 조선의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정말 충실한 성리학자였던 정조도, 그다음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실제 국정 수행이 어려웠던 순조도 불안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아예 아무런 정치적 배경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강화도령을 왕으로 삼자, 일종의 태군이 벌어진 것이 이제 철종의 집권으로 결론을 지어지는 것이죠. 이 시기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이제 아주 득세했다, 조선을 멸망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통설적으로 나와 있지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는 이제 신안동 김씨와 구안동 김씨로 이제 갈리게, 원래 이제 그 뿌리가 다르다고 저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세도 정치를 했던 것은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신안동 김씨인데, 또 신안동 김씨에서도 이제 이른바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했던 이들은 안동에 근거를 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의 청운동, 그 인왕산 뒤편에 있는 그 청운동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일가를 이루었던 신안동 김씨의 이제 일파이고요. 그래서 당대에도 이들은 이제 안동 김씨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장동 김씨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동 김씨의 이제 중요한 인물은 역시 이제 병자호란 당시에 척화를 주장했던 김상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찌됐건 당대 조선 엘리트들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적 관점에서 김상원이 척화를 주장하면서 명분을 확보하였고, 여기서 이런 주장에 따라서 살인과 특히 노론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장동 김씨를 또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이제 효정 집권기에 이제 광해군부터 일부 시행되긴 했지만 효정 집권기에 이제 대동법이라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대동법이라는 것은 이전까지 각 지역의 특산물을, 제주 같으면 귤, 부산이나 어디 같으면은 이제 해산물을 그대로 이제 세금으로 서울에 이제 바쳐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당시에 냉동, 냉장, 운송 기술도 없었던 시절이라 여러 가지 폐해가 너무 크니까 이런 이제 특산물 세금을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쌀로 다 통일을 하자, 이러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큰 대자에 갓들 동자, 이런 특산물들을 쌀로 하나로 하자는 대동법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에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이 이제 송시열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런 송시열의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수구적인 태도에 저항했던 인물이 김육이고, 이 김육이라는 분이 또 장동 김씨의 핵심적인 인물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장동 김씨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은 물론 정치적 술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뛰어났지만, 더 중요했던 부분은 당대에서 그나마 장동 김씨 일족들이 양심적인 기득권 세력이었다. 또 명분을 중시하면서 부정부패하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주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 김씨, 장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이제 순조의 장인이었던 이제 김조순으로도 비롯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조가 이제 순조의 장인으로 김조순을 선택한 것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만, 실제로는 실력과 명분을 지키려는 장동 김씨 세력과 정조가 손을 잡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고요. 마치 이제 물론 정조가 순조의 왕비로, 정확히 말하면 순조의 세자빈으로 김조순의 딸을 사실상 선택은 했지만 정식 간택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승하게 되어서 결국 이제 정조 사후에 미성년자였던 순조를 대신해서 이제 경주 김씨 출신의 영조의 계비인 정순하우가 순조를 대신해 섭정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정조의 선택이 있었다는 이유로 김조순의 딸을 이제 순조의 왕비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 왕비가 이제 순원왕후가 되는 것인데, 물론 정순왕후라는 사람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조의 어떤 유지를 이어받는다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만큼 장동 김씨와 약간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경주 김씨 출신의 정순왕후도 장동 김씨의 어떤 이런
평판과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런 거. 그만큼 김조순의 딸이 왕비로 선택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조순이 후대에 있어서는 이제 세조 정치를 시작했다고 평가를 하지만 실제도 그 사실도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실제 김조순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급박한 전횡 같은 거는 일삼지 않고 오히려 숨은 실력자로서 어떤 자리나 부를 탐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쉽게 말씀드려서 당시의 한계 속에서는 나름 국정을 잘 이끌어온 그런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극은 이제 어떤 운명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순조의 장자의 효명세자가 총망받는 차기 이제 왕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일찍 요절하게 되죠. 그래서 효명세자인 어린 또 현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순조의 왕비였던 순원왕후가 또 섭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장동 김씨의 세도가 본격화가 되고, 이제 누대에 걸쳐서 왕의 장인으로서 또 섭정으로서 이게 지금 이제 장동 김씨가 어떤 권력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일당 독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종이 이제 더 배경이 없는 왕인 철종이 집권하게 되자 장동 김씨의 핵심 인물인 김좌근 등이 이제 실세로 이제는 뭐 경쟁자가 없어 그런 전횡을 입삼으면서 이제 극심한 이제 부정부패가 이어지게 되고, 1860년 진주밀란 등을 중으로 이제 농민폭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혼란의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장동 김씨의 이제 세도 정치를 이제 종식시킨 게 이제 흥선대원군인데요. 그래서 뭐 저도 어렸을 때 보았지만 뭐 드라마에서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불우한 시절에 이제 장동 김씨 일문들이 흥선대원군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막 천대하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요즘에는 그게 좀 프로파간다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불우한 어떤 상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동을 했던 것이지, 실제 장동 김씨가 흥선대원군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동 김씨라는 그 일문들이 그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왕권이 약하였다 하더라도 왕족인 흥선군을 그렇게 야박하게 대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도 장동 김씨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던 김병학이 뭐 여러 요직들을 역임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권력 투쟁에 있어서는 라이벌이었지만 실제 장동 김씨 일문이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천대하지는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뭐 장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결과적으로 조선을 멸망시키게 한 요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장동 김씨가 추구했던 왕권을 약화시키고 기득권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세계적인 정세에 눈을 감았던 것은 장동 김씨 일문만이 아니었고 당시 조선 엘리트 전체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결국 만국까지 쭉 이어졌다는 것이지, 집안의 일가 핵심적인 집권 세력인 장동 김씨에게만 이 책임이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853년의 상황은 그렇고 2022년은 어떨까요? 지금 뭐 전쟁이, 뭐 대표도 그런 말씀 하시지만은 전쟁은 지금 이미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의 영원한 우방 같았던 사우디는 이제 중국을 끌어들여서 이제 미국을 압박하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도 알게 됐는데 중국이 솔로몬 제도, 아마 그 태평양 전쟁을 좀 아시는 분들 과달카날 전투라는 거 잘 아실 텐데, 그 과달카날가 그 중심지인 솔로몬 제도와 피지에 이제 어떤 진출해서 뭐 군사 시설 등을 지금 거기에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피지는 뭐 지금 사실상 경제니 이런 것들은 전부 중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뒤늦게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는 건지 미국과 호주에 지금 뭐 대응이 시작되고 있어서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차 대전 때 독소 전쟁의 어떤 일면을 보는 것과 같이 이제는 과달카날, 많은 일본과 미군이 희생을 했던 과달카날에서 또다시 중국과 미국이 맞붙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이해가 안 됐는데, 호주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이제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미국에 의하여 쫓겨난 마르코스의 아들이 필리핀 대통령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여기에 또 중국의 입김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제, 오늘, 그러니까 5월 15일, 5월 16일에 정말 제 기준에서 경천동지할 만한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정말 이전부터 소련과의 영향 등등을 고려했을 때 서구에서 일방적인 군사 블록에 참여하지 않았던, 오랫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현재 국제 정세가 사실상 전쟁 상태로 이미 돌입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현실을 좀 다가왔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합 집산과 세력 재편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월 16일 날 날짜로 해서도 북한의 코로나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표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또 다른 한 면에서 과연 지금 북한의 코로나 사태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현재 에이즈로 지금까지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실제 에이즈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각에는 에이즈가 새끼가 해결되지 못하고 걸리기만 바로 하면 즉사하는 그런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에이즈는 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이 여러 숱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코로나 확산이 과연 큰 북한의 체제 위기를 불러올 것인가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럽고 만에 하나 좀 신경 쓸 만한 부분은 북한의 군대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이제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경우는 김정은이 두려워하겠죠. 근데 과연 그런 상황이 올 것인가? 중국이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원한다는 백신들 아마 보나마나 군인들한테 우선 접종을 해서 내지는 치료에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아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제가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북한 민중들이 얼마나 죽든지 말든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차피 핵무기, 핵전력만 보존할 수 있으면 오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현재로서 2022년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제 확고한 동맹 체제가 이루어졌고 이유는 정말 북한이 코너에 몰렸던 1990년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에게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어려웠던 1990년을 넘겼는데 과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편을 확실히 둬줄 것이 지금 보장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타협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고 백신들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53년과 같이 이제 국민 국가로의 변모를 모색한 일본과 대비되는 조선의 국가 권력 해체. 그러니까 이 미중유의 시대에 일본은 덴노와 쇼군을 나눴던 이 국가 권력을 하나로 맞춰 나가는 그런 국민 국가로의 건설을 진행하는데 조선은 그나마 형화에 달했던 왕권을 더욱더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철종을 즉위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대한민국이 논의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일본은 아베,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아베가 총리를 집권하는 시절부터 해서 내각제 총리로서의 어떤 권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미중의 또 위기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말만 뻥끗하면 협치, 개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1853년 조선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함에도 쿼드 가입도 주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사실상 거절하는 이것들이 문제인 것 같은 좌빨들이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숙골들이 오히려 이를 옹호하고 필연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군사력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병사급여 월 200만 원 이상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모병제를 가겠다는 저는 전초 단계로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정말 국방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월 200만 원 못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1853년에 대비되었던 일본과 조선의 모습이 2022년에 일본과 대한민국으로 또다시 오버랩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전에 문재인 집권 시절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투쟁을 해왔듯이 윤석열 집권 시대에도 정당한 요구와 정당한 비판을 제기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